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날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어제는 주일에, 그죠? 제가 어제 영상을 쉬었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로, 여러 정보를 전달해 줄 주간 축구, 뭐 해외 축구, 느바 데이터 정리까지 다, 했죠. 주말에 전 훨씬 바쁩니다. 정말로 녹화를 진행을 안 했어도 훨씬 더 일에 집중을 하고 노동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좀 드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주간 축구가 어제 제가 주간 축구를 원래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쳐다도 안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KBL 남자 농구가 지금 휴식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배구를 또 좋아하지 않고 또 여자 농구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여자 농구랑 배구만 있을 때 조합표를 가는 건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제 주간 축구 조합표를 뭐 제1리그 호주 축구 이런 부가적인 원래 분석도 안 했던 거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두 조합 가서 싹 다 올킬이 나왔습니다. 주간 축구 처음으로 주간 축구 조합표를 발송을 하는 게 그러고 주간 역시도 적중을 하면서 뭐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주간 총 4개의 조합, 굉장히 많은 조합을 나가서 세 조합을 적중을 한 셈입니다. 20일 날 주간은 패스를 냈기 때문에 지금 주간은 연속 적중이에요. 주간은 지금 흐름을 상당히 좀 끌어올린 상태고, 그리고 해외 축구도 그걸 했습니다. 메이저 세 조합을 갔는데, 야, 억울하죠, 사실. 존나 억울이라고 써져 있듯이. 레체 언더, 뭐, 언오바 다 맞았고, 그리고 맨시티 승도 배트맨 기준 1.40, 나쁘지 않으면 에이티 마드리드도 1.3대였나, 그래서 배당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배당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경기들은 다 맞았는데, 첼시 일반승 1.1대, 바이른 뮌헨 1마엔 1.2대, 그러니까 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껴넣은 이런 안전빵이라 생각했던 경기들이 다 터졌어요. 다 첼시도 극장골 먹혀갖고 무승부 떴죠. 바이른 뮌헨도 막판에 후반 막판에 실점을 연거푸하면서 해무가 지켰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역시 이 챔스에 다녀온 팀들은 이 챔스가 껴있는 주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29일 르바 자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본전치기를 하면서 좀 다소 아쉬운 그걸 보냈지만 오늘 느바 역시도 100% 몰빵이라는 접근을 했어요. 원래 디트 마엔이 저는 무조건 독보적인 1등이었고 디트 마엔승이 샌안토니오가 17.5라는 핸디캡을 받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분석 영상을 분석을 할 때도 정말 많이 했던 말이 14.5 이상, 15.5 이상 이런 핸디캡은 사실 운칠 기삼이라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저도 샌안토니오가 원정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대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백도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솔직히 디트 마엔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에 디트는 커닝햄하고 드렌하고 얘네를 핵심 멤버들을 뺐지만 시카고는 안 빼서 백도어가 나올 뻔도 했는데 근데 디트로이트 가브지 멤버들이 중요한 3점을 2개 연속 꽂아 넣으면서 이게 마인이 완성된 경기였고 샌안토니오는 반대로 17.5라는 정말 거대한 핸디캡을 받고서 마지막에 맥더머스의 악스타임 거부하는 3점이 들어가면서 0.5 프레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대한 핸디캡들이 있죠. 뭐 디트는 9.5였으니까 뭐 백도어 걱정은 좀 덜 했습니다만은 17.5 같은 핸디는 운도 많이 따라줘야 적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후반기 이제 각 팀별로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이렇게씩 치른 상황인데 이 데이터가 없잖아요. 결국엔 제가 언어바 데이터를 제일 강조하는 게 뭐 최근에 뭐 언더를 뭐 3연속, 4연속 내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이러면서 분석을 하고 페이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최근 세 경기 페이스가 몇이다.
상대가 템포가 느린 팀들만 경기를 했음에도 페이스가 느리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페이스가 지금 후반기에 완전 초기화된 상태에서 전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바 분석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핸디캡 위주로만 지금 후반기 시작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샌안토니오 마인승 17.5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운빨이 따라야 적중할 샌안토니오 17.5 마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트 마인승은 좀 확신에 가까운 그 확신이 있었고 무조건 디트만 무조건 간다라는 그게 굳은 심지가 있었고 샌안토니오 일반스는 사실 정말 부끄러운 배당인 건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적중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바를 가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균 배당 3배당을 가는 사람인데 어느 바를 가고 싶어 대신 비율을 끌어올린 거예요. 100%로. 원래 2조화만 갈라다가 어제 데이터 정리하고 저도 좀 약간 호가닥 해가지고 부주력 조합을 추가로 30% 비율 그럼에도 자 저는 여기서 배당 부끄러우니까 배당 가렸죠. 솔직하게 1.8배당이었습니다. 1.8배당 1.8배당을 100%로 갔기 때문에 180% 80%의 수익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추가 조합을 30% 비율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30%가 죽었어도 50%의 수익률을 발생해 150%총 50% 하프 수익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50%는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배당이 3배당 있죠. 이런 것들 3배당 3배당 이거 메인 조합 두 조합 가서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해도 똑같이 50% 수익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50% 수익이 나왔고 그죠?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50%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거 샌안토니오 일반승 같은 거 간 거 부끄러워요. 사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돈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결국에는 주간 아주 큰 수익을 받고 해축은 비교적 억가를 좀 당하면서 약간이나마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결과를 냈고 느바로 또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바 이 데이터 정리 상당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경기만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랑 클빌 경기는 제가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이거는 분석을 진행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스가하고 제이떡, 카루소, AJ 미첼까지 결장을 확정합니다. 핵심 4명이 결장하는 거예요. 뭐 카루소는 벤치에서 나오고 AJ 미첼도 주전이었다가 벤치 왔다 갔다 하는 선수고 핵심이라는 타이틀이 좀 걸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갭 디펜스를 제일 완성도 있게 수행하는 선수가 카루소고 그리고 허슬 락다운 디펜더까지 카루소가 책임지는 게 정말 많아. 오클라호마라는 시스템 농구에서 AJ 미첼은 아시겠지만 전 시즌도 마찬가지고 올 시즌도 마찬가지고 NBA 전체 선수 중에 스틸 부분 베스트 5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오클라호마라는 갭 디펜스를 구사하는 팀한테는 아주 핵심 수비수 두 명이 결정하는 셈이에요. 제이더하고 스가는 말할 것도 없이 1, 2옵션 선수고 저는 라인업 상황상 클빌슨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동배당을 받았어요. 1.5 마인을 받아서 클리블랜드가 정말 약정배. 물론 오클라호마는 식스맨들도 정말 강력한 팀이고 심지어 가비지 멤버들까지 정말 좋은 팀인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오클라호마가 직접 브루클린 전에도 이 잇몸 상태로도 19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따낸 것만 보더라도 오클라호마는 절대 아무리 결장자가 많아도 막 쉽게 막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라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클라호마도 브루클린 전에 30득점 이상의 쿼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더하고 스가가 없음으로써 얘네 공격 기대치도 확연히 내려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딸랑 한 명이었습니다. 필라에서 데려온 자레드 맥케인이죠. 맥케인이 개인야투 60% 이상의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터진 것 말고는
볼륨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어요. 볼륨. 20득점 이상을 단일 경기에서 기록한 선수가 고작 한 명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클라호마는 지금 전력이 사실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허르텐슈테인이 복귀한 이후로 단 한 번도 25분 이상 출전을 한 적이 없었고, 홈그레는 2월 이후로 계속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지만 2월 한점 평균 득점이 15점이 안 됩니다. 지금 오클라호마는 지금 이 라인업에서 스가나 제이덥처럼 막 게임 체인저 역할, 이 경기에서 완전히 누가 봐도 이 경기의 주인공은 스가다, 제이덥이다, 이렇게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클블은 지금 하든이라는 날개를 영입하고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든 영입 후 5연승. 이건 오클라호마는 디펜딩 챔피언이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1, 2옵션 및 핵심 롤 플레이어 2명까지 총 4명이 결장을 확정하는 상황, GTD도 아니라 결장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강팀인 클블 상대로 동배당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후반기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메이저와 무조건 갑니다. 클리블랜드 승. 제가 만약에 이 경기가 클블 승이 배당 메리트가 안 나오는 경기였다, 막 4.5 이상의 핸디캡을 받은 경기였다, 그러면 클블 승을 영상에서 메이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동배당급 경기를 받았다면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 라인업 차이는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정말 갭이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클블 승 보겠습니다. 클블 일반 승. 무조건 갑니다. 메인 조합으로. 애틀란타랑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쿠민가가 결장을 확정하고 브루클린 자이어 윌리엄스가 결장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정상 출전합니다. 자, 애틀란타 브루클린 상대로 홈에, 자, 이 경기를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오클라호마 경기에서 아시죠? 전반기 때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경기들 한 4-5번 있었는데 적중률 100%인 거 아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녹화 영상에서 말씀드릴 일 없을 것이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클블 승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를 라이브 방송에서만 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애틀란타랑 브루클린 경기는 애틀란타가 브루클린 상대로 홈에서 질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좀 확고한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일반 승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브루클린이 현 시점 가장 못하는 팀이고, 가장 대패를 잘 당하며 가장 NBA 팀답지 않은 처참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죠. 애틀란타의 최근 10전에 저는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10전 4승 6패를 거뒀는데, 이 승리한 4승 중에서 오바가 난 건 마이애미전이 딱 한 번 유일했어요. 이날 마이애미전에 3점 폭발로 인한 242점이 나와서, 그것도 막 해고바가 아니라 예때 기준점 대비하면 간신히 정말 아슬아슬한 오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애미 오신 페이스 랭킹 1등 팀이에요. 당연히 애틀란타는 3등 팀이고, 페이스 1등하고 3등 팀이 맞붙어서 페이스가 정말 빠른 경기가 나와서 그나마도 242점이 났던 거였죠. 그러나 나머지 3번의 승리는 모두 애틀란타가 승의 언더를 기록한 경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가 트레이 영의 애틀란타처럼 대량 득점을 해내야 승리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루클린은 후반기 시작 후 2경기를 모두 원정 경기만을 치렀고, 2번 모두 마엔의 언더만을 당했습니다. 이 2경기에서 84득점, 86득점에 불과했죠. 물론 상대가 클블, 오클라호마로 애틀보다 수비 기대치가 월등히 높은 강팀들이었다지만, 브루클린이 지금 어떤 상대로도 득점력이 꽤나 잘 나올 기대치가 가장 떨어지는 팀입니다. 애틀란타의 이 페이스 랭킹 3등 팀의 여파로 230대 언어바 기준점을 받았는데,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언더. 이건 제가 데이터 보고 언더를 픽한 건 아닌데, 우선 이건 확실해요. 애틀 마인을 안 가는 건 데이터를 본 겁니다. 애틀이 보이시죠? 제가 원정에서 애틀란타는 역배 받았을 때 역배를 잘 내는 팀이고 프렌의 신앙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정반대예요. 홈에서는 정배를 받았을 때 역배승을 굉장히 잘 내주고, 12번 경기에서 7번이나 역배승을
당했고, 그러고 마앤스는 고작 16.7%로밖에 마인을 성공하지 못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애틀 마인은 데이터상으로 접근성이 정말 안 좋은 배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양 팀이 모두 이런 환경에서 언더 확률을 6할 이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언더, 제가 애틀란타 경기를 언더를 가는 거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더를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만. 미러키랑 토론토 경기는 결국엔 패스를 하는데, 미러키가 3연승에 성공을 했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상대가 뉴올리언즈였다지만 139득점 미친 대폭발을 했죠. 2점 성공률 70%가 넘었고 3점 성공률 40%가 넘겼습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 그리고 라이언 롤린스, 캠 토마스 3명이 25득점 이상으로, 한 명이 막 미친듯이 터져서 이런 야투율이 찍힌 게 아니라 고루고루 터졌단 말이죠. 미러키가 야니스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캠 토마스 영입 후 아주 좋은 합을 이루면서 최고점을 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토론토 같은 좀 정상 전력, 그리고 전력의 기대치가 은근히 있는 프로권 팀한테도 먹힐지를 한번 봐야 되는 타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모두 픽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픽하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패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딱히 뭐 이게 유력하다 나오는 픽도 아니에요. 경기도 아니에요. 골스랑 덴버 경기입니다. 스테판 커리가 또 결장을 확정하고, 덴버는 직전 경기 라인업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인저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로또와이어는 이제 더 이상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정리를, 그리고 분석 역시도 무조건 NBA 공식 홈페이지 인저 리포트로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패스하는 경기가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직전 경기 보셨죠? 덴버 경기 포틀전에 157대 103, 54점 차 압도적인 대승과 더불어 260점 미친 해고바. 이 경기를 덴버 마인은 안 봤지만 오바 쪽으로만 접근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할 때 뭘 얘기했죠? 덴버의 반등을 한 5번 정도는 얘기를 했었어요. 백투백에서 덴버는 신앙이었다. 전 시즌, 올 시즌은 아니지만 요키치가 있는 덴버는 백투백에서 신앙팀이다. 그 정도로 제가 전 시즌에도 백투백에서 덴버가 요키치가 정상 출전하는 상황이라면은 무지성 마이너 오바 꼽아도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경기였어요. 157대 103 무지성 마이너 오바가 찍힌 경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기는 백투백이 아니지만 덴버가 정말 역사적인 대승과 경이로운 공격력을 선보이고 커리 없는 골스를 만나게 되죠. 포르징기스가 이번 덴버전부터 출전 시간을 늘릴 거라는 기사가 떴지만, 포르징기스가 이제 30분 이렇게 출전을 하더라도 딱히 막 우려스럽지가 않은 게, 애초에 포르징기스라는 선수 자체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기대치 자체가 사실 한 2~3% 수준이라고 봐요. 아시겠지만 라트비아 국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징기스는 막 돈치치나 막 이런, 어디죠? 그 뭐야, 필리핀이었나? 필리핀의 마카넨처럼 막 게임의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포르징기스만 보이고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사실 라트비아 경기에서. 그래서 포르징기스는 막 혼자서 게임을 막 분위기를 바꾸고 공기를 막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선수예요. 애초에. 그래서 전 딱히 신경 안 쓰고, 거기다 덴버는 정말 리드미컬한 팀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고효율 야투를 기록한 경기가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라 리듬을 타는 유형의 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올 시즌 한정으로만 통계를 내봤습니다. 올 시즌 덴버가 3연승 이상을 기록한 구간이 총 4번 있었거든요. 4번, 3연승, 7연승, 6연승, 4연승. 그 3연승 이상은 4번을 했었는데, 이 연승을 탄 구간에서 덴버의 평균 득점 125득점입니다. 지금이 연승 중이라는 건 아닌데, 저는
커리 없는 골스한 덴버가 질 일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승을 탈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한번 불이 붙었을 때 리듬을 타는 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걸 정리해 온 거예요. 거기다 덴버는 이 경기가 끝나고 무려 이틀간의 휴식이 또 주어집니다. 로테이션 타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덴버가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주사위 0 나온 상황에서 요키치랑 자말머리 벤치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그때 런이 좁혀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진이 좁혀지고 상대팀 런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우려까지도 얼마 없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 오바 보겠습니다. 덴버의 리드미컬함을 저는 굳건히 믿겠습니다. 인디애나랑 댈러스 경기도 사실 분석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데이터 정리를 어제 패스하는 경기라 안 했는데 양 팀 모두 져야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드래프트 픽 상황이 만약에 지금 상황과 달랐으면 분석을 진행을 했을 건데 인디애나가 지금 1라운드 픽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클리퍼스랑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호 조건 픽이 NBA 로터리 픽 시스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다뤄도 다음 분석에서는 또 까먹고 이런 경우가 빈번한데 로터리 추첨해서 1번, 4번 그리고 1번에서 4번, 10번에서 30번 이 나오면은 보호되면서 인디애나가 픽이 지켜지는 구조고 5번에서 9번이 추첨되면 플리퍼스한테 픽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어설픈 탱킹이 최악인 거예요. 어설픈 탱킹. 지금 인디애나가 탑 4에 있거든요. 밑에서 제일 승률이 낮은 4팀, 최하위권 4팀 구간에 인디애나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연승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 하위권자를 빼앗겨 버리면 되려 정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인디애나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애나도 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댈러스 역시도 지금 무한연패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순전히 본인 소유의 픽입니다. 2026년 1라운드 픽만 2장을 갖고 있는데 댈러스는 그러니까 댈러스도 어찌됐건 이번 시즌 리벨딩 버튼 눌렀잖아요. 탱킹 버튼 눌렀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도 본인 소유의 픽이라서 이 순위가 좋은 상위 순위가 나올수록 댈러스한테는 좋아지는 구조예요. 무조건 더 좋은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지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양팀 모두 지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인저리 리포트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GT 떠있는 선수들이 다 핵심 선수들이죠. 인디애나도 네마드, 시아캄, GT 떠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경기는 분석을 못해요. 사실. 지금 인디애나가 GT 떠있는 거 보니까 얘네 또 던질 것 같습니다. 댈러스 사이드 볼게요. 이렇게 분석을 하기에도 굉장히 그거 합니다. 위험 부담이 좀 큰 게 댈러스가 또 더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디애나 후반기 첫 홈 경기라서 이번 경기만큼은 그래도 홈팬들한테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라는 마음을 갑자기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경기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냥 없는 경기 치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워싱턴이랑 샬럿 경기는 북세위치랑 키션 조지 GTD 알렉스 하르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디아바테 브리지스 여전히 징계로 결장하고 코비 화이트도 결장 확정입니다. 샬롯이 진짜 대단한 게 휴스턴 클빌 상대로 모두 졌지만 이 두 경기 패배하는 과정에서 리바운드는 모두 앞섰거든요. 무려 디아바테랑 브리지스가 없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리바운드를 앞섰습니다. 특히 직전 클빌전의 공격 리바운드만 12개 차이로 샬롯이 앞섰어요. 여전히 압도적인 에너지 레벨이 살아있다는 걸 뜻합니다. 1월 25일 양 팀의 맞대결을 좀 심도 있게 좀 살폈거든요. 당시 리바운드 역시나 샬롯이 12개 우위였던 경기였는데 4점 차로밖에 샬롯이 못 이겼던 경기였어요. 당연히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 프렌입니다. 이 경기에서 샬롯이 21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대량의 턴오버를 발생이 되면서 대승을 못한 경기였거든요. 또한 이 경기에서 워싱턴이 젖잘싸 비비는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트레 존슨이라는
지금 워싱턴이 키우는 유망주 중 한 명이고 벤치로 나오는 애인데 이 경기만 특별히 37분 거의 핵심 주전급으로 뛰었어요. 왜냐? 얘가 터지는 날이었으니까. 원래는 벤치에서 막 15분, 18분 이렇게 뛰는 애인데 이 경기는 37분을 뛰었습니다. 얘가 최다 득점자였어요. 개인 야투 근 60% 가까이 찍으면서 얘가 3점도 6개인가 쑤셔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트레 존슨이라는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터진 경기였고, 그러니까 올 시즌 평균 득점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한 경기를 트레 존슨이 했다. 그리고 세컨 득점자가 바로 오늘 경기에서 결장을 확정하는 알렉스 사르가 세컨 득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싱턴이 직전 샬럿전에 젖잘싸를 했던 그림의 주인공 두 명이 다 기대치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 트레 존슨이 또 터질 일은 없을 것이고 매우 희박한 확률일 것이고 알렉스 사르는 결장을 확정하니까. 그리고 이 경기에서 워싱턴이 3점을 19개를 성공시켰던 경기였습니다. 성률은 그냥 평균 수치였지만 36%대 굉장히 많은 3점을 성공시킨 경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워싱턴이 지금 젖잘스타를 샬럿 상대로 4점 차로밖에 안 졌던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리바운드는 비록 밀렸지만 상대 샬럿의 턴오버가 평소보다 원체 많았고 21개나 찍혔을 정도로, 둘째로 저 트레 존슨이라는 애가 평균 득점 올 시즌 12.8점짜리 선수가 26득점을 정말 좋은 효율로 그저 26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좀 운도 많이 터졌고, 그리고 알렉사르의 맹활약이 있었지만 얘는 또 결장을 확정하고 이런 그리고 3점도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갔고. 근데 워싱턴이 이 후반기 시작 후 두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모두 잡아내면서 승리를 했지만 3점을 다 꼬라박았습니다. 1차전에 3점 11개 성공, 3점 성공률 20%대. 그리고 2차전에 131득점을 해냈지만 3점 6개 성공이었습니다. 3점 성공률 20%. 3점을 전혀 못 넣은 경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워싱턴이 인디애나의 2연전을 수입한 이유는 인사이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2점 성률과 리바운드 장악 이런 걸로 이긴 건데, 샬럿 상대로는 이게 전혀 안 통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샬럿은 휴스턴이라는 리바운드 1등 팀 상대로도 리바운드를 이겼고 인사이드에서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샬럿의 마연승을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워싱턴이 지금 이 3점 흐름으로는 샬럿한테 젖잘싸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샬럿 마이맨으로 선 언더보겠습니다. 메인 매치라고 볼 수 있죠. 레이커스랑 보스턴 경기인데 양 팀 모두 풀 라인업 상태입니다. 레이커스는 직전 클리퍼스전에 팀이 야투 52%, 3점 55%, 3점 17개 성공이라는 자신들의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좋은 야투율과 더 많은 3점 개수, 엄청난 공격력이 좀 잘 터진 경기였음에도 고작 3점 차 승리, 클러치 접전, 원포제선 승리. 거기다 상대는 혼자 백투기 여파까지 깔려져 있었던 클리퍼스. 였음에도 리바운드 10개 열세, 공격 리바운드 5개 열세. 카와이 레너드가 사커치 클러치 진입 구간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었으면 승리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 레이커스의 완전체는 공격 기대치는 이런 압도적인 야투를 기록할 정도로 높지만 수비 기대치는 최악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하는 경기였다라고 봐요. 이날 클리퍼스의 팀이 야투 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비를 전혀 못한 상대팀의 팀의 야투였죠.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보스턴과 레이커스. 보스턴이 TD 가든에서 126대 105 완전한 21점 차 가비지 대승을 따냈었던 결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날 보스턴이 3점 53.3%, 3점 24개 성공. 더할 나위 없이 터진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수비 상대로 전혀 고전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맞대결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뭐 보스턴이 또 터질 것 같아요. 레이커스 수비 상대로 또 3점 50% 넘길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당연히 터무니없는 분석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경기에 어찌됐건 보스턴이 터져서 126득점을 냈다지만
레이커스가 105득점밖에 못 냈던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레이커스가 105득점밖에 못 냈던 이유는 빅3 중 2명이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르브론과 돈치치가 둘 다 없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리브스 혼자 출전해서 36득점, 원맨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레이커스는 보스턴한테 비빌 수 없는 라인업이었고 초점이 무너졌죠. 그러나 이번엔 빅3가 온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한 레이커스의 홈 경기입니다. 당시 레이커스가 105득점밖에 못 냈던 것을 확인했죠. 이때보다 최소 10점 이상의 득점 상승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115 이상의. 이번엔 홈이고 돈치치 르브론이 있고 그리고 레이커스의 수비 로테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보스턴이 레이커스 상대로 무기력한 야투를 기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보스턴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 골스 원정 경기에서 121득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기록했고 팀 야투 52%, 3점 40%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보스턴의 고득점을 기대하기에도 충분히 적절하다고 봐요. 문제는 페이스죠. 페이스 랭킹 꼴등팀인 보스턴 그리고 레이커스는 기본 세트 오펜스를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느린 팀이고 이 페이스가 느린 것 때문에 핵언더가 날 수도 있는 경기긴 합니다만 저는 정한가 양팀 올 시즌 딱 한 번 있었던 맞대결의 정한가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돈치치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감안하면은 그리고 레이커스의 수비 로테이션 보면은 솔직히 보스턴이 이거는 막 진짜로 막 2분 놀고 3분 놀고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오바메인으로 싸우는 보스턴 마인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 필라가 엠비드 없으니까 확실하게 못해요. 그건 팩트입니다. 미네소타가 유리한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미네소타랑 운대가 정말 안 맞아요. 이번에도 1.5 프렌 당했죠 제가. 그런 것처럼 미네소타랑 진짜 운대가 피닉스랑 미네소타가 유독 안 맞는데 딱 진짜로 피닉스, 뉴올리언즈, 미네소타 세 팀이랑 정말 상성인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패스합니다. 상성이 안 맞았어. 고베어가 징계로 결장을 확정하는 경기죠. 플래그런트 누적으로. 엠비드가 출전할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경기고 제가 이건 그냥 읽으세요. 패스합니다. 저는 패스. 언더오버도 홀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피닉스랑 포틀 경기도 이 경기도 사실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게 되게 떨어집니다. 확실히. 왜냐하면은 피닉스가 오늘 2차 연장을 안 뛰었다면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오늘 2차 연장까지 뛰고서 그리고 오늘 젤런 그린이 아시다시피 매니지먼트가 엄청나게 돌아가는 선수야. 관리를 피닉스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선수고 이런 2차 연장 뛰고 백투백에서 출전할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젤런 그린 같은 경우는 부커 없고 부커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 후반기 통으로 그러고 젤런 그린까지 결장한다. 그러면은 피닉스도 기대치가 낮고 포틀랜드가 그래서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3.5ND를 받았는데 원정 포틀은 또 못 믿거든요. 어려운 경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클리퍼스랑 올랜도 경기도 이건 카와이 레너드의 지금 캐처너블 상태란 카와이 레너드가 GTD인데 이거 체크 못하면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경기죠. 올랜도가 2차 연장 뛰고 왔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정배 받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카와이 없다? 얘네가 2차 연장을 뛰었건 500연차 500차 연장을 뛰었건 클리퍼스 사이드는 전 못 간다만 깔려져 있어요. 카와이가 있어야 정상적인 팀이라고 봅니다. 클리퍼스는.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 GTD 체크 못하면은 이 경기는 분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경기입니다. 결국에는 내일 뒷경기들은 사실 백투니파가 다 껴져 있는 팀이고 결정 이슈도 다 동시에 껴져 있는 경기라서 고베어도 하필 징계로 결장을 하고 그런 경기라서 앞에 경기 위주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죠.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주말에 정말 바빠요. 정말로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